전쟁으로 모든 외국 기업이 떠난 러시아. 하지만 한 나라의 이름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4천억 원짜리 공장은 단돈 14만 원에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한국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이 살아 있었습니다. 중국이 90%를 장악했는데도 사람들은 낡은 한국 차를 새 중국 차보다 비싸게 삽니다. 왜 그들은 한국을 기다리는 걸까요? 단순한 제품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보여준 진심 때문일까요? 오늘 세계가 놀란 한국의 힘, 러시아 사람들의 진심, 우리가 몰랐던 감동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러시아 남부 귀가 먹먹할 정도로 고요한 공장 앞에 섰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연간 20만 대를 찍어내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 거대한 설비가 14만 원에 팔렸다는 겁니까? 제 손에 든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틀림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세르게이 볼코프입니다. 러시아 자동차 산업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경제 분석가죠. 전쟁 이후 급변한 러시아 시장을 조사하는 정부 자문연구원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계약서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숫자는 처음 봤습니다. 4천억 원입니다. 한국 기업이 이 공장을 짓는 데 들인 돈이죠. 최신 로봇 설비에 도색 라인까지 갖춘 완벽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14만 원에 넘어갔습니다. 점심값도 안 되는 돈이죠.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 충격이었습니다. 조립 라인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체를 들어 올리던 로봇팔도 용접 장비도 모두 그대로였죠. 스위치만 올리면 당장이라도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이걸 정말 14만 원에 넘겼다는 겁니까? 함께 온 현지 담당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설비 비용, 땅값, 기술 가치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결과는 고작 14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벽에는 아직도 한글 안전 수칙이 붙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졌지만 글자는 또렷했죠.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서방 제재가 시작되자 외국 기업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죠. 독일도 프랑스도 미국도 다 떠났습니다. 한국 기업도 결국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중에 보자며 여지를 남겼죠. 그런데 한국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14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말입니다. 20만 대에서 14만 원으로. 이게 도대체 어떤 계산법입니까? 제가 배운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전쟁이나 위험 부담으로 설명하려 해도 앞뒤가 맞지 않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난 빈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무섭게 파고들었거든요. 체리, 지리, 하발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모스크바 시내는 온통 중국차 천지였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시장은 끝났다. 중국이 다 먹었다. 한국은 기회를 완전히 날린 거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중국차 판매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중국의 완벽한 승리였죠. 하지만 제 직감은 뭔가 다르다고 경고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뭔가가 현장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대형 자동차 매매 단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국차가 전시장 가득 넘쳐나는데 정작 차를 사러 온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던 겁니다. 새 차를 계약하려는 사람들보다 중고차 시장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번쩍거리는 새 차를 두고 왜 남이 타던 헌 차를 찾을까요? 왜 새 차를 안 보고 중고차를 봅니까? 한 중년 남성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10년 된 낡은 한국 차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중국차는 겉만 번지르르하지 믿을 수가 없어서요. 차라리 이 낡은 한국차가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신 기능을 갖춘 새 중국차보다 10년 된 낡은 한국차를 더 신뢰한다는 겁니까? 이게 한두 사람만의 생각일까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시장에는 지금 통계로는 잡히지 않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요.
4천억 원 공장을 14만 원에 넘기고 떠난 한국의 결정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그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더 깊게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판매량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러시아 사람들의 속마음을 캐봐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자동차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던 한 남자가 갑자기 펜을 딱 내려놓고 매니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한국 차는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난 중국 차 못 타겠어요. 그 남자의 외침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다림이었죠. 과연 러시아 땅에서 한국은 어떤 존재였던 걸까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왜 중국 차가 넘쳐나는 지금 떠나버린 한국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러시아 경제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소식과 함께 외국 기업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서방 제재가 시작되자 수십 년간 쌓아온 비즈니스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랜 기간 러시아 시장의 강자였지만 제재가 시작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프랑스도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르노, 포드, GM 같은 거대 기업들이 밤사이에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마치 러시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는 거대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공장들은 멈춰섰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부품 공급이 끊기자 중고차 가격은 치솟았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죠. 그런데 한국 기업만은 달랐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러시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솔라리스, 리오, 크레타는 러시아 국민차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았죠. 수천억 원을 투자해온 터라 철수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도 결국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완전히 달랐죠. 다른 나라 기업들이 야반 도주하듯 떠날 때 한국은 마지막까지 직원들을 챙겼습니다.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천 명의 러시아 직원들과 일일이 면담하며 재취업을 도왔습니다. 저는 당시 모스크바의 한국 기업 사무실을 찾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침통한 분위기였지만 직원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주재원들은 러시아 직원들에게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죠.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함께 땀 흘린 동료로서의 전기 느껴졌습니다. 공장장 박 부장은 마지막 날까지 공장을 지켰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말했죠. 우리는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건 작별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만 원 매각이라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설비를 뜯어가거나 핵심 기술을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장을 온전히 남겨뒀습니다. 로봇 하나, 나사 하나까지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14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금액만 받고 말이죠.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돈을 챙겨서 도망가는 게 아니다. 잠시 맡겨두고 가는 거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러시아 직원들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난 자리는 거대했습니다. 연간 20만 대를 생산하던 공장이 멈추자 시장에는 당장 차가 부족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선택지를 잃었죠. 품질 좋고 안전한 한국차가 사라진 겁니다. 그 빈자리를 노린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국 기업들이었죠. 체리, 지리, 하발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물량을 앞세워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중국차로 가득 찼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시장은 끝났다. 중국이 다 먹었다. 한국은 기회를 완전히 날린 거다. 숫자만 보면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차 판매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뭔가가 현장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시장을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나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이 떠난 빈자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주인들이 몰려왔죠. 바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입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의 풍경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현대, 기아, 르노, 폭스바겐이 달리던 도로가 온통 낯선 이름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체리, 지리, 하발, 장청. 발음하기도 어려운 중국 브랜드들이 도로를 점령했죠. TV를 켜면 중국차 광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넷 배너도 거리의 대형 전광판도 온통 중국차였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러시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최첨단 기술의 미래 같은 화려한 문구들이 도시를 뒤덮었죠. 전시장들도 빠르게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현대차 대리점이 있던 자리에는 체리 간판이 붙었고 기아차 매장은 지리 자동차 전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인테리어는 더 화려해졌고 조명은 더 밝아졌습니다. 최신형 전기차들이 번쩍거리며 손님을 맞이했죠. 데이터만 보면 중국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러시아 신차 시장 점유율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10%대에 머물던 점유율이 순식간에 90%를 넘어섰죠. 서방과 한국 기업이 떠난 거대한 공백을 중국이 싹쓸이한 겁니다. 러시아 정부도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우방국의 지원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끝났다고, 중국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한국은 기회를 영원히 잃었다고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거리를 봐도 통계를 봐도 중국의 천하통일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14만 원의 공장을 넘기고 떠난 그 자리는 이제 중국 기업들의 화려한 동무대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지표가 중국의 압도적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죠. 게임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20년 분석 경력은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와 현장의 공기 사이에 묘한 괴리감이 느껴졌거든요. 화려한 전시장 앞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건물은 으리으리하고 차들은 번쩍거리는데 정작 그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말 오후 가장 붐벼야 할 시간에도 매장은 썰렁했습니다. 직원들만 무료하게 서성거리고 있었죠. 반면 거리에는 여전히 낡은 한국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5년, 10년 된 소나타와 리오가 택시로, 자가용으로 도로를 누비고 있었죠. 새 중국차들이 늘어나고는 있었지만 그 속도가 광고만큼 폭발적이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동료 연구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중국차 판매량이 엄청나다는데 실제로 타본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죠.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계로는 많이 팔린다는데 주변에는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유율 90%를 차지했다는 브랜드인데 정작 주변에서는 타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니요. 통계의 함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정부에 제출된 공식 등록 데이터를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법인 구매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은데 개인 구매 비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회사나 관공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차를 사들이고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지갑을 여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러시아 시장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새 차를 사려면 중국차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매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차가 필요한데도 차를 사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뒤져봤습니다. 중국차에 대한 화려한 광고 밑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디자인은 예쁘다는 말도 있었지만 가격이 비싸다거나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치였죠. 중국차가 쏟아내는 물량 공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소비자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침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중국 기업들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낯설음 때문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실용적입니다. 좋으면 쓰고 나쁘면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기묘한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차의 전성시대가 열린 것처럼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흐름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사람들은 차를 사지 않을까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화려한 중국차의 물결 속에서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 말이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모스크바 외곽의 대형 자동차 매매 단지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 통계만으로는 이 기묘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사람들을 만나봐야 했죠. 20년 넘게 러시아 자동차 시장을 분석해온 제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매매 단지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신차 전시장부터 중고차 매장, 정비소까지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여 있었죠. 이곳에서 시장의 진짜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중국차 전시장의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에 최신형 전기차들이 반짝거리며 전시되어 있었죠. LED 조명이 화려하게 빛나고 대형 스크린에서는 홍보 영상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중국차 한 대 앞에 서서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그 근처에서 다른 차를 구경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자는 차 외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차량의 장점을 설명했죠. 최신 전자장비,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연비를 강조했습니다.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매니저가 펜을 건넸죠. 남자는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서명만 하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차, 러시아 겨울 견딜 수 있습니까? 매니저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영하 30도에서 시동이 제대로 걸립니까? 배터리는 괜찮습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친구가 작년에 중국차 샀는데 겨울에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영하 25도였는데 배터리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매니저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구형 모델일 겁니다. 이 차는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최신 기술이요? 남자가 차체 하부를 가리켰습니다. 이 철판 두께로 염화 칼슘 버틸 수 있습니까? 우리 도로에 겨울마다 얼마나 많이 뿌리는지 아십니까? 매니저의 미소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정기적으로 관리하시면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관리 문제가 아닙니다. 차 자체가 러시아 환경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계약서를 테이블에 놓고 전시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매니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바로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남자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는 곧장 중고차 매장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10년 된 한국 SUV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바래고 범퍼에 스크래치가 있는 낡은 차였습니다. 남자는 그 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보닛을 열어보고 타이어를 두드려보고 운전석에 앉아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편안해졌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10분도 안 돼서 그는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이거 살게요. 매니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승은 안 해보시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제 형이 똑같은 차 15년째 타는데 아직도 멀쩡합니다. 계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새 차 전시장에서는 30분 고민하다 나갔지만 10년 된 한국 중고차는 10분 만에 계약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브랜드 선호도 문제도 아니었죠.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통계로 잡히지 않는 강력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차는 분명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통계가 그걸 증명했죠. 하지만 소비자들의 진짜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 차를 선택하고 있었을 뿐 진심으로 원하는 건 아니었던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차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새 차보다 낡은 중고차를 더 신뢰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어야 했죠.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계속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계약 취소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례를 봐야 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중국차 전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사업가처럼 보였죠. 매니저가 다가가 차량을 안내했고 남자는 꼼꼼하게 차를 살펴봤습니다. 30분 넘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매니저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펜을 건넸죠. 남자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더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란에 펜 끝이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매니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차, 러시아 겨울 버틸 수 있습니까? 매니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친구가 작년에 중국차 샀는데 3개월 만에 고장났습니다. 그건 아마 구형 모델이었을 겁니다.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구형이든 신형이든 결국 같은 겁니다. 러시아를 모르고 만든 차라는 거죠. 매니저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차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남자가 펜을 테이블에 딱 내려놓았습니다. 검증이요? 한국 차는 검증이 필요 없었습니다. 15년을 타도 멀쩡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차가 그게 문제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전시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봤죠. 도대체 한국 차는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매니저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난 중국차 못합니다. 남자가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계약서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죠. 당신네 차는 것만 번지르르 하지 진짜 러시아 도로를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추위를 이해했어요. 우리 도로를 이해했다고요. 전시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죠. 매니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전시장을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죠. 남겨진 침묵이 무겁게 전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건 단순한 계약 취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소비자들의 억눌린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차를 구경하다 말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노부부도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죠. 아까 그 남자의 외침이 그들의 마음속 말을 대신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그 남자가 서 있었죠.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아니면 상실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경제연구원인데요. 혹시 왜 그렇게 한국 차를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15년 동안 한국 차로 생계를 이어왔어요. 그 차는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하 35도에도 시동이 걸렸어요. 60만 킬로미터를 달렸는데도 엔진은 멀쩡했습니다. 그게 한국 차였어요. 지금은 어떤 차를 타십니까? 중국 차요.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벌써 3번 고장 났어요. 부품 구하는 데만 한 달씩 걸립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차는 차가 아닙니다. 그냥 움직이는 고철 덩어리예요. 한국 차는 달랐어요. 그건 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차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고 동반자였고 가족이었던 겁니다. 추운 겨울날 시동이 걸리는 그 소리가 60만 킬로미터를 함께 달려온 그 시간이 러시아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중국이 아무리 물량을 쏟아부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신뢰였습니다. 이 기억이었습니다. 이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차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왜 그토록 한국을 그리워하는지 말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분명 우리가 몰랐던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택시 기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차는 제 가족이었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죠.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통계와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스크바 시내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60대 택시 기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차는 2015년식 한국 세단이었죠. 범퍼는 찌그러졌고 도장도 벗겨졌지만 엔진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이 차 얼마나 타셨습니까? 55만 킬로미터입니다. 엔진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55만 킬로미터라니요. 지구를 10바퀴 넘게 돈 거리였습니다. 중국 차는 어떻습니까? 제 동료가 작년에 샀는데 10만 킬로미터도 못 버티고 엔진이 나갔어요. 이 녀석은 다릅니다. 영하 35도에도 끄떡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를 알고 만든 겁니다. 그가 차 보닛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주택가에서 만난 30대 주부의 이야기는 더 절실했습니다. 그녀는 10년 된 한국 SUV를 몰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새 차로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전혀요. 남편이 중국 차로 바꾸자고 했지만 제가 반대했어요.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데 안전하지 않은 차는 못합니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 언니가 5년 전에 사고가 났어요. 한국 SUV를 타고 있었는데 큰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차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언니는 살았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한국 차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한국차만 태우겠다고요. 우리는 한국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정비사 입안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산지 6개월 된 중국차인데 하부가 다 썩었습니다. 러시아 겨울에는 도로에 염화칼슘을 엄청나게 뿌립니다. 한국차는 그걸 견디게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는 12년 된 한국차 하부를 가리켰습니다. 멀쩡했죠? 보입니까? 이게 기술이고 이게 양심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러시아 환경을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중국 놈들은 차를 팔려고만 하지 사람이 탄다는 걸 모릅니다. 그가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비사들은 다 압니다. 한국차가 최고라는 걸요. 우리는 한국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70대 노신사의 이야기는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2012년식 한국 SUV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이 차는 제 아들이 사준 겁니다. 아들이 한국 기업에 다녔거든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아들 회사가 철수할 때 아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러시아 직원들을 두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전기 많습니다. 채도 그 전기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차 지붕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오일만 갈고 탔습니다.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국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50대 여성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같은 한국 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제 모든 일상을 함께 했어요.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차 지붕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새 차로 안 바꾸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 차가 좋습니다. 믿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한국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십 명의 러시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택시기사, 주부, 정비사, 노인, 교사, 직업도 나이도 모두 달랐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국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비자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떠나간 친구를 그리워하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한국차는 그들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동반자였고 가족을 지켜주는 보호막이었고 혹독한 러시아 땅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친구였던 겁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4천억 원짜리 공장을 14만 원에 넘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시장을 장악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장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한국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자동차 시장을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강렬한 브랜드 충성도는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신뢰와 기억, 그리고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분석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14만 원의 공장을 넘긴 그 결정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수집한 데이터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수십 명의 인터뷰 내용과 각종 통계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20년 넘게 러시아 자동차 시장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로서 저는 이 현상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가격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숫자들이었죠. 2024년 러시아 중고차 시장을 보니 10년 된 한국 세단이 280만 루블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신형 중국 전기차는 250만 루블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10년 된 헌차에 새 차보다 30만 루블을 더 지불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가격이 문제였다면 이런 현상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더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헌차를 선택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답은 재구매율 데이터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차를 타본 사람 중 82%가 다음 차도 한국차를 선택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다시 한국을 찾은 거죠. 반면 중국차 재구매율은 고작 31%였습니다. 한 번 타보면 다시는 안 탄다는 뜻입니다. 이 압도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고장률 통계가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출고 후 3년 이내 주요 고장 발생률이 한국차는 1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차는 38%에 달했죠. 3명 중 1명이 3년 안에 차가 멈추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품질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였죠.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 진출하기 전 3년 동안 지독할 정도로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시베리아 영하 40도에서 배터리가 버티는지, 모스크바의 염화칼슘 범벅 도로에서 차체가 녹슬지 않는지, 시골 비포장 도로에서 서스펜션이 부러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팔기 전에 러시아의 겨울을 먼저 배웠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고통을 먼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영하 35도에서도 시동이 걸리는 배터리를 만들었고 이중 코팅으로 녹슬지 않는 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깊은 존중이었죠. 반면 중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중국 내수용 차를 그대로 가져와 팔기 바빴습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환경을 무시했죠. 그들에게 러시아는 그저 물건을 팔아치울 거대한 시장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판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팔았습니다. 차를 판 것이 아니라 마음을 팔았습니다. 브랜드 신뢰도 조사에서도 이것이 증명됐습니다. 2023년 러시아 소비자 조사에서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신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이 떠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신뢰도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없는데 더 그리워지는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4천억 원을 14만 원에 넘기고 떠난 그 결정도 경제적으로는 손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신뢰 자산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데이터와 숫자 너머에 있는 마지막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14만 원의 공장을 넘긴 그 결정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를 말입니다. 분석을 끝내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에는 여전히 중국 차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중국의 완벽한 승리였죠.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택시기사, 주부, 정비사, 노인, 교사, 그들이 한결같이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정말 자동차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4천억 원짜리 공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의문의 시작점이었던 그곳 말이죠.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러시아 남부의 그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의문과 당혹감 대신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죠. 공장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문을 닫은 공장인데 몇 개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밤마다 켜지는 불을 직접 본 순간이었습니다. 경비실에는 예전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러시아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분을 밝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림 라인 위 조명 몇 개가 켜져 있었고 2명의 직원이 기계 주변을 천천히 돌며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설비를 관리하십니까? 한 중년 남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켤 수 있게요. 한국 사람들이 돌아오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때까지 잘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4만 원이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를 말입니다. 그것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공장을 버린 게 아니라 잠시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한글 안전수칙 앞에 다시 섰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단순한 글자로만 보였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러시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던 거죠.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제야 확실해졌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영하 35도의 추위 속에서도 자신들을 배신하지 않았던 그 이름, 60만 킬로미터를 함께 달려온 그 신뢰, 가족을 지켜준 그 안전,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주었던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중국은 시장을 정복했습니다. 90%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승리를 선언했죠. 하지만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0%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말입니다. 한국 기업은 4천억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사람들의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고, 광고로 만들 수 없는 것이었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오늘도 55만 킬로미터를 달린 한국차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부는 아이들을 한국 SUV에 태우고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정비사는 한국차를 수리하며 한국의 장인 정신을 존경합니다. 노신사는 아들이 사준 한국차를 매일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다시 돌아올 날을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 기쁘게 한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랜 친구가 돌아온 것처럼,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제 4천억 원을 14만 원에 넘긴 그 결정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남긴 것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추운 겨울날 시동을 걸 때마다 떠오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마다 생각납니다. 차를 수리할 때마다 그리워집니다. 차를 닦을 때마다 기억됩니다. 한국, 그것은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다른 이름이었고, 안전의 다른 표현이었고, 정성의 다른 말이었고, 약속의 다른 형태였습니다. 4천억 원을 14만 원에 넘긴 그 계약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값진 신뢰의 증서였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고, 광고로는 만들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빛바래지지 않는 그런 신뢰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떠나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떠났지만 러시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한국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언젠가 가장 아름다운 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신뢰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진심은 반드시 통하니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미사일을 더 보내주십시오. 2026년 3월 전쟁 한가운데서 중동의 한 나라가 대한민국에 다급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생존이 걸린 순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미국도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중동의 하늘은 지옥이었습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졌고 세계 최고라던 방공망들이 하나씩 뚫리고 있었습니다. 전원 대피하라,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레이더 화면 한쪽에서 낯선 이름 하나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만든 방패, 천공. 그리고 몇 분 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미국 무기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한국 무기가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날 밤 중동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총 한 자루 없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까? 70년 만에 일어난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3시 전쟁이 한창인 중동 상황실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죠. 당연히 미국 지원을 요청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은 됐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과 연결해 주십시오. 한국 천국 미사일이 더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24년 경력인 저도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 출신 국제 미사일 방어 분석가죠. 24년간 전 세계 방공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미군 패트리어트부터 이스라엘 아이언돔까지 실전에서 작동하는 모든 무기를 지켜봤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무기 홍보를 쉽게 믿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과장된 기술은 반드시 죽음을 부른다. 이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도 마찬가지였죠. 기술은 빠르지만 군사 장비는 아직 미국 의존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새벽 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실 그 전화를 받기 72시간 전부터 상황은 시작됐습니다. 2026년 초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됐죠. 저는 긴급 분석 임무를 받고 UAE로 파견됐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중동 방공망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평가하라.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레이더 화면마다 붉은 경고등이 깜박였죠.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경보음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대규모 발사 징후 포착. 레이더 화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10개, 2개, 50개. 탄도미사일입니다. 드론도 섞여 있습니다. 표적 100개 돌파했습니다. 24년 경력 동안 이런 규모는 처음 봤습니다. 중동 방공망이 전면 가동됐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발사됐고 사드가 추적을 시작했죠. 요격 미사일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화면에서 몇 개의 붉은 점이 사라졌죠. 요격 성공,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호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봤거든요. 패트리어트 한 발로는 막지 못했습니다. 2발, 3발을 쏘아야 겨우 하나를 막았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요격 성공률, 요격탄 소모 속도, 재보급 시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휘관님, 이 속도라면 요격탄이 3시간 안에 바닥납니다. 지휘관의 얼굴이 굳었죠. 재보급은요? 미군 지원은 최소 2주 걸립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어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은 불가능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신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급 통신입니다. 아랍에미리트입니다. 화면 속 아랍에미리트 지휘관의 표정은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죠. 우리는 지금 한국과 연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한국? 워싱턴이 아니고요? 아랍에미리트 지휘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말이죠. 워싱턴은 됐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과 연결해 주십시오. 한국 천국 미사일이 더 필요합니다.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세계 최부국이, 세계 최강 미군이 바로 옆에 있는데 한국을 찾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한국 무기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빠르지만 실전 검증은 부족하다고 봤죠. 특히 미사일 방어 같은 첨단 분야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이 찾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마지막 카드였죠.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24년 동안 이런 장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청웅. 자료로만 보던 이름이 전쟁 한가운데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처럼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해놓은 겁니까?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72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중동 하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천궁이라는 이름이 이 전쟁의 중심으로 들어왔는지 말이죠. 72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했을 때였죠. 중동 방공지휘센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아이언돔, 세계 최고 무기들이 즐비했죠.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이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책임자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자료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란이 준비한 미사일과 드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건 전면전 수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지금 보유한 요격탄으로는 이틀을 못 버팁니다. 재보급은요? 미국 본토에서 최소 2주 걸립니다. 절망적이었죠. 그때 화면에 낯선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정웅입니다. 한국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죠.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보조 방공망이겠지. 속으로 생각했죠. 그날 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발사 징후 포착.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식간에 화면이 붉은 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24년 경력 동안 이런 규모는 처음 봤습니다. 전 방공망 가동, 패트리어트가 발사됐습니다. 사드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늘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첫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요격 성공, 환호성이 터졌지만 저는 문제를 봤습니다. 패트리어트 한 발로는 안 됐습니다. 2발, 3발을 쏴야 겨우 하나를 막았죠. 요격탄이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옵니다. 또다시 화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았습니다. 패트리어트가 계속 발사됐지만 요격탄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 속도라면 하루도 못 버팁니다. 책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상합니다. 남쪽 구역이 다릅니다. 저는 재빨리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남쪽 구역, 한국 천궁이 배치된 곳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봤습니다. 미국 무기들은 절반 정도밖에 못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궁은요, 거의 전부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도 요격탄을 절반밖에 안 쓰고요? 실시간 영상 띄워보십시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천궁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표적을 추적했죠. 그리고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한 발의 말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수준이었습니다.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전부 성공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4년 동안 이런 요격률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궁 구역만 쳐다보고 있었죠. 미국 무기는 2-3발 쏴야 하나 맞추는데 천궁은 한 발에 하나씩 정확히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한국 천궁. 제가 무시했던 그 시스템이 지금 중동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3번째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전면 공격입니다. 모든 방공망이 한계까지 가동됐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죠. 1시간 후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무기들은 절반 정도밖에 못 막았습니다. 그런데 천궁은 거의 전부 막았습니다. 저는 제 눈을 다시 한번 의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뭔가 완전히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4년 동안 이런 요격률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것을요. 이들은 단순히 미국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뛰어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72시간 후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전화를 건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바로 천궁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결과를 본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격탄 재고 확인해 보십시오.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무기들 거의 바닥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요격은 성공했지만 탄약이 거의 없었죠. 천궁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직 절반 넘게 남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절반 넘게 같은 전투를 치렀는데요. 미국 무기는 표적 하나당 여러 발을 썼습니다. 천궁은 한 발로 충분했죠. 같은 하늘 같은 공격을 받았는데 탄약은 2배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책임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 정도 효율은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경보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대규모 공격이 옵니다. 또다시 레이더 화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책임자가 급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무기 절약 모드 청웅 우선 배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 무기를 제쳐두고 한국 무기를 먼저 쓴다고요? 하지만 상황을 보면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탄약이 부족한데 효율이 높은 무기를 먼저 써야 했죠. 청웅이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하늘로 올라갔고 명중했습니다. 한 발에 하나씩 정확하게 말이죠. 요격 성공, 연속 성공. 청궁은 계속 성공했습니다. 1시간 후 공격이 끝났습니다. 청웅은 혼자서 거의 모든 표적을 요격했습니다. 미국 무기가 놓친 것까지 전부 청웅이 처리했죠. 미국 무기들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청웅은 아직 남았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군 장교들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중동 하늘을 지킨 건 미국 무기가 아니라 청웅이었거든요. 책임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청웅을 믿어도 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4년 동안 수많은 무기를 봤습니다. 화려한 광고만 믿었다가 실패한 경우도 많이 봤죠. 청웅은 현재 중동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공 시스템입니다.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에 추가 공급을 요청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 긴급 상황에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을까요? 미국도 2주가 걸리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책임자가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36시간 내 도착 가능하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36시간? 미국은 2주인데요? 확실합니까? 한국 국방부 공식 답변입니다. 이미 출발했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10,000km가 넘는 거리를 36시간 안에요? 한국의 대응 속도가 미국보다 10배 빠른 겁니까? 그날 밤 또 다른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무기는 거의 바닥났습니다. 청웅만 남아있었죠. 청웅 전력 투입. 모든 청웅 발사대가 가동됐습니다. 하늘이 불바다가 됐지만 청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쉴 새 없이 발사됐고 계속 명중했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청웅은 거의 전부를 격추했습니다. 청웅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바닥났지만 임무는 완수했습니다. 그날 밤 책임자는 결심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대통령궁에 연락했죠. 네, 확인했습니다. 미국제보다 낫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워싱턴일 거라고 착각했던 바로 그 전화 말입니다. 워싱턴은 됐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과 연결해 주십시오. 한국 천국 미사일이 더 필요합니다. 그 절박했던 목소리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미국 무기가 바닥날 때 한국 무기가 끝까지 하늘을 지켜내는 것을요. 세계 최부국이 한국에 매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말입니다. 미국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미국을 넘어선 나라였습니다. 적어도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는 말이죠. 생존이 걸린 순간 믿을 수 있는 건 결과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36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올까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미국도 2주 걸리는데 36시간은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박사님, 레이더에 뭔가 포착됐습니다. 저는 화면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형 수송기 2대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죠.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35시간 50분. 약속보다 10분 빨랐습니다. 진짜 왔어. 아랍에미리트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군이라면 보고부터 하고 서류부터 확인할 텐데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빨리빨리!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지게차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요격 미사일들이 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보는 저도 숨이 찰 지경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설치 속도였습니다. 패트리어트 발사대 설치에는 보통 4시간이 걸립니다. 땅을 고르고 전선을 연결하고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군은 도착하자마자 발사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자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군 기술 장교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매뉴얼 읽는 데만 30분 쓰는데.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호환성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세워도 아랍에미리트 방공망과 연결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보통 이 작업에 며칠이 걸립니다. 연동 작업 시작합니다. 한국 기술진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막힐 거야. 이건 절대 금방 안 돼. 그런데 5분 뒤였습니다. 연동 완료. 데이터 수신 양호. 상황실 메인 화면에 새로운 파란 점들이 떴습니다. 청웅포대 3, 청웅포대 4. 새로 도착한 발사대들이 우리 레이더망에 완벽하게 들어온 겁니다. 사격 준비 완료. 한국 지휘관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도착해서 배치까지 총 1시간 10분. 미군이 4시간 걸리는 일을 1시간 만에 끝낸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마술이었죠. 바로 그때 굉음과 함께 경보가 울렸습니다. 적 미사일 발사, 대규모 공격입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한국군 도착을 기다렸다는 듯이 적들이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표적 150개 접근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상황실 안에 공기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조금 전까지는 절망이었지만 지금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청웅 전 포대 사격 개시. 새로 도착한 청웅 미사일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된 무기들이 바로 실전에 투입된 겁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표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명중했습니다. 또 명중했습니다. 요격 성공, 연속 성공. 새로 도착한 청웅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전투가 끝났습니다. 총 150개 표적 중 147개 격추, 요격률 98%.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된 무기가 이런 성과를 낸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지휘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한국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강한지 말입니다. 단순히 무기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의 속도, 그들의 간절함, 그게 진짜 무기였습니다. 미국이 2주 동안 서류를 검토할 때 한국은 306시간 만에 날아와서 1시간 만에 하늘을 지켰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도 흉내낼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속도가 곧 생명이라는 걸 아는 민족이었죠. 미군이 서류 검토할 때 한국은 이미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4년 경력 동안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한국군이 도착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실 분위기는 한결 여유로워졌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레이더 담당자가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박사님, 이상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속도가 엄청납니다. 눈 깜짝할 새에 날아옵니다. 더 놀라운 건 궤적이었습니다. 일직선이 아니라 뱀처럼 꿈틀거리며 날아오고 있었죠. 신형 미사일입니다. 우리 방공망을 뚫으려고 만든 특수 미사일입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패트리어트 발사! 미군 지휘관이 외쳤습니다. 패트리어트 2발이 솟구쳤지만 적 미사일은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요격 실패, 뚫렸습니다. 사드 발사! 사드 미사일이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적 미사일이 갑자기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사드도 실패, 점점 가까워집니다. 순식간에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무기들이 줄줄이 뚫린 겁니다. 전원 대피 준비! 지휘관이 대피 명령을 내리려던 찰나였습니다. 한국팀 교전 허가 요청합니다. 무정의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한국군 지휘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아랍에미리트 사령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허가한다! 그 순간 천궁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적 미사일은 엄청난 속도로 내려꽂히고 있었습니다. 청웅은 그 정면으로 날아갔죠. 두 개의 점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적 미사일이 마지막으로 궤도를 비틀었습니다. 안 돼, 빗나간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웅 미사일이 똑같이 궤도를 튼 겁니다.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적 미사일을 완벽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꽝!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요격 성공입니다. 완벽한 직격입니다. 상황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청웅은 적 미사일 머리를 정확히 들이받았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날아오는 물체를 정확히 머리로 때려 부순 겁니다. 미군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도 실험실에서나 성공하는 걸 실전에서 해냈다고. 아랍에미리트 사령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군, 방금 그게 뭐였습니까? 무정이 너머로 덤덤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천공의 기본 성능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기본 성능. 그들은 이 기적 같은 요격을 당연한 일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앞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규모 발사 징후. 레이더 화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붉은 점으로 가득 찼죠. 적들이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특수미사일이 격추당한 걸 보고 이번엔 물량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 방공망 가동, 패트리어트, 사드, 아이언돔, 그리고 청웅. 모든 무기가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죠. 1시간 동안 계속된 교전 후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무기들은 절반 정도밖에 못 막았습니다. 그런데 청웅은요? 거의 전부 막았습니다. 97%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공 역사를 다시 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가 중동에서 일어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직접 방공지휘센터를 방문한다는 겁니다.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죠. 왕세자가 직접 나선다는 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는 뜻이었거든요. 1시간 후 왕세자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세자가 미군 사령관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군 지휘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하늘을 지켰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이 경례했습니다.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왕세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국도 못한 걸 어떻게 해냈습니까? 지휘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휴전 국가입니다. 70년 동안 매일 하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멈춘 나라였죠. 미국에게 미사일 방어는 기술이었지만 한국에게는 생존이었던 겁니다. 실수하면 죽는다는 절박함. 그게 천공을 만든 진짜 힘이었습니다. 왕세자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절박함이 우리를 살렸군요. 그리고 미군 사령관을 돌아보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무기 계약 전면 취소합니다. 상황실에 있던 미군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조 원짜리 계약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왕세자는 다시 한국 지휘관을 봤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석유입니까? 앞으로 한국 무기를 주력으로 쓰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안보 파트너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제 전화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웅 당장 살 수 있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최우선으로 공급해 주십시오. 심지어 독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 최강국이 한국 무기를 사겠다는 겁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쟁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은 겁니다. 일주일 후 국제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예전 같았으면 미국 부스가 가장 붐볐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각국 국방장관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먼저 왔습니다. 웃돈도 내겠습니다. 옆에서 폴란드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현금으로 바로 지불하겠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문이 너무 밀려서 3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3년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계약서부터 쓰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 무기를 사려고 아우성치고 있었거든요. 미국 부스는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몇 관계자들만 멀뚱멀뚱 서 있었죠. 한 미군 장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요. 저기 보십시오. 그가 한국 부스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답입니다. 결과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묵묵히 기술을 쌓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중동 하늘에서 증명됐습니다. 한 달 후 국제군사 잡지에서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용한 강자 한국. 저도 그 기사에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한국 천공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전투 결과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24년 경력의 보수적인 분석가가 이렇게 단언했으니까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때 우리가 그들에게 총을 줬습니다. 총 한 자루 없던 나라에 무기를 지원했죠. 지금은 그들이 우리에게 방패를 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패를요.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천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완벽한 방어, 더 빠른 대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진짜로 시작됐다고 말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중동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분석가가 아니라 한국을 보러 온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궁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가 미군 사령관을 쳐다봤습니다. 미국 무기만 믿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사령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군 계약 전면 취소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늘은 한국에 맡기겠습니다. 미군 사령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카카! 한국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검증? 당신들 무기가 실패할 때 한국 무기는 모든 걸 막아냈습니다. 그날 밤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4조 원. 단일 무기 계약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한국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카타르, 오만,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섰습니다. 도미노처럼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직접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천공을 만든 나라를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건 평범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하지만 북쪽에서 불과 50km,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평화로웠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천궁을 만든 곳이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남성이었죠.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휴전 국가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거죠. 70년 동안 매일 하늘을 보며 살았습니다.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몰라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에게 미사일 방어는 기술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존이었죠. 실수하면 우리 가족이 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연구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실패한 실험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빗나갔다. 다시 처음부터. 빨간 글씨로 적힌 메모들이었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빗나간 저탄이 실전이었으면 누구 머리 위로 떨어졌을까? 그 생각을 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 영상을 봤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하는 순간이 나왔습니다. 완벽한 직격,
연구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날 다들 울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손으로 하늘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중동에서 정말 잘 막았습니까?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무기가 그날 밤 하늘에서 가장 믿음직한 무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덕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구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칭찬받으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하늘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때 우리가 그들에게 총을 줬습니다. 총 한 자루 없던 나라에 무기를 지원했죠. 지금은 그들이 우리에게 방패를 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패를요.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주는 나라가 됐죠.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말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진짜로 시작됐다고 말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심지어 독일까지 한국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었죠. 저는 미 국방부 긴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방산의 부상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 장군이 보고했습니다. 화면에 천국 요격 영상이 나왔습니다. 중동에서 찍힌 바로 그 영상이었죠. 참석자들이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국방장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한국의 비결이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절박함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잿더미가 되는 걸 봤죠.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게 한국 무기의 진짜 엔진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 절박함을 잊고 살았군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북쪽으로 50km만 가면 휴전선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한강공원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전쟁 참전용사 모자를 쓰고 계셨죠. 할아버지,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우린 한 번 잃어봤다. 나라라는 게 뭔지. 그래서 두 번은 안 뺏기려고 한 거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 이 나라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구나. 총과 미사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잃어봤던 기억에서 나오는 거구나.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잠든 곳이었죠. 1950년, 1951년.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70년 전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했죠. 우리가 무기를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세계 최고의 방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청웅 개발팀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최고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절박함을 잃지 않는다면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겁니다. 한국군 장교에게도 물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볼 텐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가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해내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천궁이 있을 겁니다. 조용히 묵묵히 하늘을 지키고 있겠죠. 24년 동안 미사일 방어를 분석해 왔습니다. 수많은 무기를 받고 수많은 전투를 지켜봤죠. 하지만 한국만큼 저를 놀라게 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총 한 자루 없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평화의 수호자가 됐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저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본 가장 놀라운 방공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겁니다. 한국이었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그들에게 총을 줬습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패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기적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4년 경력 미사일 방어 전문가 마이클 앤더슨의 증언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